시대의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년차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듣고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문 대통령님의 신년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삶이 달라지는 나라. 그렇죠. 이게 나라다운 나라겠죠. 정봉주 정치쇼도 청취자의 삶이 달라지는 방송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서 바비 맥퍼린이 부른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봉주 들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3변시대 1부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2부였었는데 1부가 없어졌구나 진짜. 1부는 네. 오늘 출연료 줘야 되나? 문재인 대통령? 드려야죠. 드려야 돼요? 원래 출연하시려고 하셨던 기자님 출연료 드리셔야죠. 기자로는 없죠 뭐. 오셨었어요. 그냥 퉁치는 거죠. 정치인들은 이렇게 방송 나와도 좋은 거 아닌가요? 정치인들은 출연료 안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출연료 줘요? 줘요? 줍니까? 텔레비전 안 준다던데 국회의원들은? 현직 의원들은? 네. 우리도 안 주나? 네.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하는 거죠.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자, 허명령 오늘 정봉주 정치쇼 못 듣는 줄 알았어요. 유유. 정수님 씨 정치쇼 30분 연장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죠 뭐. 그렇게 하죠 뭐. 됩니까 네. 편성이? 아니요. 12시부터 하는 것을 예. 그 뭐죠? 그 언니네 라디오인데 언니네 정치쇼 이러면 되지 뭐. 같이 해요 김숙 성훈이랑. 아니 그분들이 정치 얘기를 하면 되지. 내가 같이 예. 해요. 네. 출연료 더 주지도 않는데. 자, 소개하겠습니다. 고구려를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백성원 변호사입니다. 예. 자, 완전 이제 백제 중심이 된 박지훈 변호사님. 백제 박지훈입니다. 네. 근데 배째 그런 걸로 들려. 예. 자, 그다음에 신랄 대표하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예. 며칠 전에 무슨 일 때문에 이제 지난주 토요일이었나요? 주진우 기자를 만났는데 정치쇼 재밌다고. 삼변시대 재밌다고 그러던데요. 삼변시대 재밌다는 건 아니고요. 정치쇼 재밌는데 다 세팅이 잘 되는데 그중에 특히 3변시대가 재밌다고. 네. 저도 그래 들었어요. 그건 내가 그랬죠. 제가 봐도 재밌어요. 네. 당신은 법을 잘 모르잖아. 나처럼 법을 잘 아는 사람 재미가 없어 이게. 근데 그 주진우 기자가 칭찬에 인색해요. 세상에 글이라고 하는 것은 세종대왕이 자기가 기사 쓰기 위해서 글을 만든 사람이라 착각하는 사람이야. 칭찬에 인색한데 정치도 진짜 재밌고 재밌어요. 전체가 다 오거나이즈가 잘 돼 있다고. 네. 구성이. 네. 그중에서 특히 3변시대. 삼변시대 최고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변호사들이 나와서 그렇게 개그맨처럼 재밌게들 얘기를 잘하냐. 그게 귀에 쏙쏙 들어온대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확실한 개그맨도 하나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넌 법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난 재미 하나도 없다. 난 귀에서 퉁퉁 튕겨서 나간다 이게. 자, 오늘 박 대통령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지금 예, 옆에 유영아. 티오케도 오늘 좀 힘들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아니라니까요. 저 TOP. 티오스업하기 오늘 말하기 되게 힘든 주제가 아닐까. 내가 TOP였으면 나한테 돌을 맡겼겠지. 사람들이 못 알아도 정확히 얘기해 줘야 돼요. 티오스업파. 아니 우리 3명 변호사 중에 제일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중에 탑이라고 부르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라면. 예, 그 탑은 뭐의 약자냐? Tears of 박근혜의 눈물. 이게 탑이에요, 탑. 참 사실 전 이번 그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하는 과정을 보면서 예. 이렇게 느꼈어요. 이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18개 혐의로 재판받고 있죠. 예. 거기에도 뇌물 껴 있죠. 예. 근데 그 전에는 거기는 삼성 뇌물이죠. 근데 왜 움직이지도 않았을까? 사전 변호를 다 사임하고. 근데 지금 갑자기 유영하가 왜 들어왔을까? 예. 이제 생각해 보시면 그것도 뇌물이니까 그것도 추징할 텐데. 그럼 그 전부터 문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 계실 거예요.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주장한 논리가 하나 있죠. 난 돈 한 푼 받지 않았다. 예. 그리고 나는 통치행위였고 이건 정치적 탄압이다. 그래서 나는 재판에 응할 수 없다. 그래서 재판 안 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박 전 대통령이 주머니에 들어간 건 확인이 안 됐어요. 그 전까지. 예. 근데 갑자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이 딱 터지면서 이제 어느 순간에 보니까 검찰이 평소에 하지도 않던 뇌물의 사용처까지 알려줬어요. 원래 뇌물은 받은 게 중요하지 그 뒤에 어떻게 썼는지 용처가 별로 중요하지 않죠. 관심이 없죠. 그거는 뭐 범죄 성립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예. 근데 사용처를 검찰이 언론에 알려줬죠. 뭐 주사 아줌마 돈 주고 기치료 아줌마 돈 주고 삼성동 사태 관리비 쓰고 에어컨 비용 관리 쓰고 돈 주고 그다음에 뭐 또 자기 측근들 또
뭐 휴가비 주고 휴가비 300만 원 팔고 우리 좀 완벽하게 줬으면 좋겠어. 완벽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이걸 왜 밝혔냐면 예. 앞으로 통칭이라고 얘기하지 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덕성을 무너뜨린 거죠. 도덕성 무너뜨리고 이쪽에서 그 특활비 사용한 거 우리 통치자금이었어라고 하는 통칭의 일환이었어라고 하는 그 논리 자체를 애시당초 깨버린 거예요. 검찰이. 앞으로 그 얘기하지 마. 이제 그러고 나서 1월 4일 날 기소를 했어요. 근데 박 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이제 언론에 터진 것처럼 1억짜리 수표 30장하고 현금 10억을 그게 이제 삼성동 팔고 내곡동으로 간 게 딱 차익이 40억 정도 돼요. 그래요? 네. 그거를 윤 전 추행정관이 가지고 있었는데 유영하 변호사한테 넘겨준 거죠. 윤 전 추도 요즘 말을 이상하게 하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가 40억을 들고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번 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호주머니로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 됩니다. 그럼 추징하면 딱 떠오르는 게 내곡동 집, 예. 박근혜 대통령 예금. 근데 그거 갖고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보니까 돈이 그 차익 다 어디 갔지? 근데 1억짜리 수표로 다 인출돼서 그게 유영하 변호사 간 거를 검찰이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접견을 하러 간 것 같아요. 맞아요. 접견을 하러 가서 박 전 대통령한테 이제 얘기를 했겠죠. 이거 이제 상황이 심상치 바로 않다. 추징 보전 처분하는데 이거 내가 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은근슬쩍 나온 게 변호사 나중에 선임하면 그거 비용으로 쓰려고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 아직 유영하 변호사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는 상황이 아닌가. 예. 대한변협의 한 변호사가 그 징계해야 된다. 수임료 신고 안 이게 했어요. 네, 신고 안 했기 이게 때문에. 사실은 이게 아마 저도 이래 추측가 처음에는 왜 갑자기 변호인 선임했을까라고 했을 때 뭐 사적 추구고 뭐 이런 거라고 저 처음에는 보도가 됐잖아요. 예. 이건 납득하기 좀 어렵거든요. 알고 보니까 돈인 거예요. 엄청 크죠 사실은. 뭐 어떤 뭐 신망 이거보다는 돈 30억 40억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영하 변호사는 제가 봤을 때는 계좌 추적 이런 거 받았을 거예요. 아니면 검찰에 출두 요청도 받았는데 그건 안 나왔어요. 본인이 알죠. 아니까 이제 아유 큰일 났다. 이 돈까지 뺏기겠다 싶으니까 접견 신청을 한 거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다른 사람 접견 신청 받아들이지 않지만 예. 유영하 변호사가 아마 SOS 치면서 큰일 난 상황이다. 접견 신청을 하고 두 사람이 논의한 끝에 이 돈을 안 뺏길 방법은 유일하게밖에 없다. 이거 내가 변호사 선임료로 하는 거다. 그렇게 구상을 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선임료를 내야 되고. 근데 문제는 선임료 우리 김태현 변호사 같이 탑이면 뭐 한 30억. 글쎄요. 뭐 예전에 뭐 그런 변호사들 있었죠. 뭐 입건됐던. 예. 그렇지만 상당히 비용이 너무 많고요. 너무 많죠. 이전에 그 그때 5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헌법재판소 700만 500만 원 받고 했는데 왜 이 사람만 30억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아니 그리고 선임료라고 하는 것은 네. 수신 계약서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 하나만 선임료라고 딱 주장하기엔 또 좀 그러니까 예. 선임할 앞으로 선임할 거를 관리하고 있었다라는 정도로 지금 유영하 변호사도 머리가 아픈 게 선임료라 그러면 세금 문제 있죠. 신고 안 했으니까. 신고 바로 해야 돼요. 신고 안 하면 또 부가세가 일사분기 세금 탈루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도 이거 내 선임료라고 하면 본인이 처벌받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선임할 것을 대비해서 관리하고 있었다. 근데 그래도 추징이 되죠. 추징 대상이 그러니까 되는 이제 거죠. 이게 본인이 원하던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 된 거죠. 스텝이 꼬여 있어요. 예. 꼬였죠. 완전 꼬였어요. 아니 추징이라고 하는 거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벌금이 있고 추징이 있는데 자, 왜 어느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 추징을 하는지 일단 뇌물과 국고 손실 그렇죠. 이게 일단 뇌물을 저지르게 되면 예. 뇌물을 해서 뇌물죄? 이득한 취득액을 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의 그러니까 국고 뺏어가는 거니까. 손실. 그러니까 네가 이득 최순실이가 취한 거. 삼성을 통해서 77억 정도를 얻었던 거는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줘요. 박지원 네. 변호사한테 한 3억을 줘 뇌물로. 예. 그러면 제가 그 3억을 얻었기 때문에 예. 나중에 이제 재판 유죄 받으면 3억이 추징될 수가 있어요. 3억을 국고에서 예. 그 반환해 갖고 뺏어가는 거지. 뺏어가야 되는데 뺏어서 나를 줘요? 아니요. 국가가 가져. 내가 준 돈인데. 왜 줘? 이거는 불법적인 돈이기 때문에 준 사람을 돌려주는 게 이거를 아니라 우리 청취자분들은 몰라요. 국가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는 5년 이하의 징역. 네. 받은 그 박지원 변호사는 3억이기 때문에 5년, 10년. 10년 이하의 징역. 네. 바이바이.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특가법상 뇌물죄는 벌금이 2배에서 5배 병과되게 돼 있어요. 병과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형벌이고. 형벌이고. 너 나쁜 짓 했으니까 벌 받아라는 거고. 이 이제 추징은 제대로 내 이해했네. 주머니에 들어간 돈 다시 뺏어가는 거예요, 국가가.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혹시라도 그게 없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묶어두는 겁니다. 예. 지금 추진 보존 명령은 신청 청구는 가압류 지금 같은 거예요. 싹 묶어두고 가압류, 민사의 못 팔게, 가압류 못 같은. 팔게. 혹시나 못 팔게. 곳에 다 써버리면 나중에 안 되니까 재판은 1년 2년 하는 거니까. 아니, 뺏길 걸 대비해 갖고 미리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추징 보전은 기소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 추징보전 처분 기소했잖아요. 1월 4일 날. 예. 기소하자마자 유영하 변호사 들어갔던 거고 추징보전 처분을 하는 건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이거는 혐의가 거의 명백하다. 보통은 나중에 이제 판결 선고할 때 얼마 추징해라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고사에 빼돌릴 우려가 있을 때 유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때까지 팔지 마. 라고 딱 1월 4일 거예요. 날은 특활비로 기소가 된 네, 건가요? 그렇죠. 36억 5천만 원. 그렇죠. 그런데 삼성 뇌물죄로 그 지난해 기소할 때는 왜 안 했죠? 그거는 그러냐면요. 최순실이 먹었으니까 최순실 거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요? 맞죠? 맞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몰수 추징 같은 경우에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뺏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몰수 추징도 일종의 형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의 뇌물을 100억을 먹었어요. 근데 내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 다 줬다는 거예요. 제3자 뇌물로. 그럼 나는 돈 받은 게 없는데 나한테 뭘 몰수 추징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삼성 뇌물 같은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이 돈을 직접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제3자 몰수 추징을 못하고 최순실 씨한테 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가 36억 정도를 36억 가졌다. 5천. 36억 1억 1억 5천은 이원정 비서실장이 직접 받았다는 거니까 추징 보존 대상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35억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35억을 이제 가졌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추징 몰수는 그 물건을 동일하게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황금 돼지를 받았다. 그 황금 돼지 그대로 있잖아요. 그거 몰수하면 돼요. 근데 돈은 꼬리표가 붙지 않았으니까 이 돈이 그때 받은 그 돈인지 붙어있지가 않잖아요. 현금에. 그러니까 이제 몰수가 안 되고 돈이랑 가액이 이제 추징을 하는 건데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35억을 꿀꺽했다고 검찰에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징을 하기 위한 거고 추징 보존하기 위한 건데 이게 근데 뇌물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기소하기 전에 네. 박근혜 대통령 이제 측근이니까 35억 먹은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누가요? 김정은. 질문에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깜짝 놀랐다. 저는 측근이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제발 저를 좀 그럼 연관해 지금이라도 다른 네. 영상 다시 돌려갖고 네. 박근혜 대통령 그때 구속될 때 왜 눈물을 흘렸어요? 저안 흘렸어요. 흘렸나? 안경을 아, 벗고. 그래 진짜 우리 팩트는 그때 우리가 사진을 찍었어요. 아니 있어요. 다시 보기에 다 있어. 구속되는 날도 아니에요. 그날이 아마 무슨 얘기하냐면 뭐 유영하 변호사가 뭐 변론하다 울었다 그 얘기하다가 그런 건데 좀 같이 감동해서 온 거예요? 제가 측근이었다면 이 35억 중에 3,500만 원이라도 저한테 오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박 전 대통령이란 사람 캐릭터를 보면 좀 감옥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잖아요. 신문도 안 보고. 바람의 파이터. 책 보고 있어요. 바람의 파이터. 최배달 만화책 보고 뭐 아무것도 안 본다는 대망 거잖아요. 대망 다 봤대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박 전 대통령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한 위법 의식 자체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딱 터지면 본인이 이게 빠른 사람이라면 이야 뭐 됐네.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리고 이 얘기에 대한 거는 유영하 변호사도 애초에 의논을 안 했던 거예요. 유영하 변호사 명색의 검찰 출신 변호사인데 유영하 변호사 유변 사실은 내가 이렇게 특활비 받아가지고 나 옷 사 입었는데 어떡하지? 이 얘기 한마디만 해줬으면 유영하 변호사 큰일 났네. 그거 벌써 하고 이미 돌렸겠죠, 조치를 그랬으면. 했겠죠. 다 돌렸겠죠. 어느 정도 조치했을 거예요. 최소한 조치를. 근데 그게 집한도 수표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뭐 분산 예치하고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중에서 5억은 근데 변호사 성임료입니다 하고 했겠죠. 계약서 쓰고 꿀꺽 하든지 해서 흩어졌을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근데 그걸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유영하 변호사가 그날 아침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침이나 어느 날. 기소된 날. 기소날. 오후에 기소가 그러니까 이제 될 날. 오후에 점심 먹고 한동훈 3차장이 기자들이랑 티타임을 하면서 엠바고를 걸어놓고 오후 3시에 엠바고가 풀려서 보도자료 뿌려줍니다. 예. 오후 3시에요 그날. 근데 그날 오전에 유영하 변호사가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미 본인 알았다. 그러면 그 최소한 검찰의 움직임들이 있고 본인도 나름대로 이 기자들과의 어떤 친분 관계 있을 테니까 예. 누가 기자 한 사람이 내일 한동훈 3차장이 오찬한다는데요? 티타임? 이야 이거 뭐가 있구나라고 들어갔겠죠.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유영하 변호사한테 사실 그거 내가 옷 사 입었다. 영화야 어떡하니? 이 얘기 한마디만 해줬어도 유영하 변호사 먼저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 이건 뭐 통치자금으로 썼겠지 하니까 유영하 변호사 손 놓고 있다가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기전에는 박 전 대통령 스스로가 이거에 대한 위법 인식들
그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서 가장 놀란 게 이거예요. 이 정도였을까? 와, 저는 정말 제가 박 전 대통령 접견할 수 있으면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랬어요? 접견해요, 갑서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이건 인간에 대한 궁금.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뇌물 받은 공무원도 그렇고 회사 또 해먹는 CEO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성폭행하는 사람도 그렇고 본인이 뭘 잘못했다 그래 인식이 있거든요. 근데 박 전 대통령은 그게 없다고 저는 봐요. 무슨 맞아요. 근거를 무슨 어떤 인격 형성 과정을 거쳤길래 이게 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뇌물죄랑은요 천양지차. 왜냐하면 삼성 뇌물죄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방패가. 나 돈 안 받았어. 야, 그리고 계좌나 미래재단이야. 내가 그냥 진짜 문화형성하려고 기업한테 부탁한 건데 그게 뭐 잘못이냐? 그리고 그 삼성 뇌물죄는 기획자가 네. 최순실, 최순실이가? 차은택 그렇죠. 이쪽 팀이었기 때문에 네. 자기는 시키는 대로 했었을 네. 가능성이 있고 죄의식이 없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부분은. 네, 있을 수 있고 삼성 뇌물죄도 아니 뭐 그냥 승마 지원인데 이게 뭐가 잘못이야. 내 주머니에 돈 이건데. 익스큐즈가 다 되는 측면이 있어 거기는. 그렇죠. 근데 이건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나라 돈을 빼서. 제가 두 가지를 추측해봤거든요. 아니 이런 거 아니까 영어로 하면 국가 머니 is my money. 저도 그렇게 봐요. 그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게 없지. 이건 진짜 위험한 추측일 수 있는데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능한 네. 거거든요. 아버지 받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제가 예전에 저 김호준 씨가 2012년 대선 때 닥치고 정치라는 책을 봐서 엄청 많이 팔렸어요. 예. 저도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딱 인상 깊은 대목이 하나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당시 박근혜 후보죠. 김호준 씨와 그 책에서 박근혜 후보 당시에 박근혜 씨의 애국심 자기 인정한다. 뭐 국가와 결혼했던 건 애국심 인정. 그런데 그 애국심의 반론은 국가와 민족과 국민을 생각한 애국심이 아니라 이 나라 내 나라인데 아버지가 만든 건데 내 거에 대한 어떤 소유욕에서 나오는 애국심이라 그런 취지의 글을 써요. 저는 그때도 읽으면서 나름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설득력 있죠. 그러니까 그 반로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통령이에요. 이거 내 옷값이 부족해. 술값이 부족해. 돈 써야 되겠는데 자식들 뭐 만들어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적인 대통령이라면 기업들 목을 잽니다. 이재용 10원만 가져오지. 정몽구 10원만 가져오. 이걸 대부분 대통령 해요. 이제까지 그래 왔었고. 근데 그걸 안 하고 오히려 국정원 특활비를 가져온다? 아니 근데 저는 이 발상이 저는 이게 일종의 네. 박근혜 대통령이 심리 상태를 들여다보면 문화지체 현상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뭐냐면 그렇죠. 아버지 시대 18년 동안은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없었죠. 국가행정부, 네. 법원, 네. 그다음에 입법부 이런 개념이 없고 그냥 원하면은 국가 돈을 다 갖다가 쓰는 구조였었는데 맞아요. 18년 동안 쉬고 있다가 18년 정치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이상하게 사회가 복잡해진 거야 국가라고 하는 게. 그게 뭐는 이 개념에 따라서 쓰고 뭐는 이 개념에 따라서 쓰고 또 집에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출근을 하라 그러고 이게 참 이상해진 거예요 나라가. 그런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이게 그 정리가 안 되면서 기록을 안 내면서 쓸 수 있는 돈이 뭐냐 그랬더니 대통령 특활비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보니까 아버지 때 썼던 거에 비해서 비스켓에 불고 코끼리 비스켓이거든. 이거 말고 또 없나 보니까 전임 때부터 뭔가 국정원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이 돈은 기록 안 하고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기치료 비용이 부족한데 그거 가져오세요. 옷값 사야 되는데 가져오세요. 나는 그래서 아버지 때처럼 행동하는데 실제 사회 조직과 구조는 이미 민주화되어 안 있고 되죠. 조직화되어 있고 현대화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정신적 패닉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죄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김태현 말했던 것처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다른 지금 국정원장들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뭐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들도 그렇고 관련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만 비서관, 안봉근 비서관도 이제 본인들도 살아야 되니까 막 다 박 전 불잖아요 대통령한테 이제. 다 불잖아요. 추석 나가 돈이 없다 그래서 갖다 줄 때 참 행복한 표정을 짓더라. 그렇죠. 이건 대단히 주관적인 평가거든요. 5만 원짜리 현금으로 박 전 대통령한테 올렸다 별 얘기를 다 해요. 이제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위중한 문제인지 아니까. 근데 그 와중에 박 전 대통령 구치소에서 바람의 파이터를 보고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돈 내가 썼는데 그게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영아가 설명을 했을 왜냐하면 이게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박 전 대통령이 뉴스 하나도 안 보고 뭐 그냥 바람 파이터고 대박만 봐서 몰랐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검찰에 뭐 갔잖아요. 출두하라 그랬고 그리고 또 가서
이 국정원 특활비 관련 조사를 하려고 갔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날부터는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조사원도 큰일 났네.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때 유영하 변호사 접견을 해서 뭔가 며칠이라도 땡겨서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가 유영하 변호사가 놀라서 들어간 거잖아요. 저는 유영하 변호사 가서 설명을 할 때도 네. 지금도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사안의 위중함을 몰라요. 모르는 몰라요. 거고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봉조사가 진짜 좋은 말씀하셨죠. 문화지체 현상이란 거. 제가 이거 국정농단사 처음 터졌을 때인데 어떤 분이 인터뷰가 누구냐 제가 이름이 정확히 아마 박관영 의장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예. 어쨌든 보수 쪽의 원로 정치인들의 인터뷰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박관영 그 의장 인터뷰 크게 같아요. 했어요. 그죠? 예. 거기 무슨 어떤 대목 정확하지 않아요. 박관영 의장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 무슨 예. 내용이 나오냐면 박정희 대통령 사람은 굉장히 공과가 갈리는 사람이잖아요. 엄청나게. 예. 박관영 의장 이렇게 본 거예요. 삼선기원과 유신 전후로 박정희 대통령 완전히 바뀐다 사람이. 그 전은 공의전 많다면 그 후는 과가 많다. 아하. 그런데 이 박근혜라는 사람이 아버지와 같이 정치를 하면서 퍼스트 레이드를 한 게 언제죠? 유경수 여사 피해 75 년. 이후라고요. 75 유신 때예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봤던 아버지는 그 삼선기원 전에 나름대로 이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국가를 아버지가 세우려고 아니라 노력했던. 그 이후에 독재자 아버지만 봤던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긍정적 평가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처음에 이제 자기가 대통령 후사닥간 대통령 되고 나서 초대 총리를 자기한테 가장 속된 말로 까던 언론인 당시 동아일보 주필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비판적인 언론을 총리를 안 치거든요. 그런 모습은 안 보고 독재를 하다 아버지만 봐왔고 거기서 사고가 멈춰 있고 예. 그건 아버지라고 18년 또 혼자 집에 이러고 있다가 짜자잔 하고 달성의 국회의원들 나타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쁜 모습만 보고 배운 거죠. 세상이 변한 걸 못 느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러니까 아직 결론 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광고 듣고 결론 내야 그렇죠, 되니까. 뭐. 자, 이은경님 저희 집 근처에 박 전 대통령 사저 있는데 요즘은 지나갈 때마다 저 집 벽돌 하나는 내 거야라고 말합니다. 이게 민주주의 의식의 시작입니다. 내 겁니다. 제 것도 하나 있네. 그러면 우리 거에 있어요. 그 네. 국민의 돈이라고 하면 안 돼. 우리 돈, 내 돈. 그렇죠. 마이머니. 8711님 삼변시대 하도 재미있어서 목적지에 도착해놓고도 차에서 내리질 못하겠네요. 계속 내리지 마세요. 큰일 나요 내리면. 건상분님 이 방송 참 통쾌합니다. 광고 듣고 삼변시대 이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삼변시대 3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3부가 삼변시대는 두 번째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3부. 예. 헷갈려 죽겠어.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하는 바람에. 그게 일부죠. 그게 일부였었죠. 어떻게 보면. 예. 예. 자, 백성문 변호사, 박지원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재난경보 떴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등 강원도 일부 지역에 건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화기를 취급할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조심하시고요.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논두렁에 불 지르지 마세요. 요새도 이런 사람이 있나요? 아, 있죠? 네. 예. 야당 쪽에서 불지른 거 아닌가? 자, 각종 폐기물도 태우지 말아야 합니다. 산불 발견하시면 즉시 119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고요. 농담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네. 이 재난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큰일 납니다. 불 조심해야 예. 됩니다. 불 조심. 예. 자, 특활비 뇌물 박근혜 대통령 심리 상태 쭉 계속 얘기했었는데 네. 재판이 어떻게 될지 재판 이제. 예. 만만치 않아요. 재판은 지금 끝났죠. 보면 줬던 사람들 남재준, 이병기 다 얘기했고요. 그리고 안봉근하고 이재만 또 전달했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 조사 안 받고 있고 재판은 추가 기소가 됐고 유죄가 거의 뭐 확실한 상황인데 문제가 제 양형 기준을 잘 보니까 5억 이상 받았을 때 예. 5억 이상 받았을 때 기본이 9에서 12년이에요. 5억 이상. 아, 선거 떨어지는 게. 예. 그 이상도 사실 뇌물 범죄 기준도 안 넣어. 근데 예. 36억이잖아요. 36억 5천인데 그래서 이제 가중이 되면 11년 아니면 무기거든요. 예. 저는 이 범죄가 이 국정농단 사건 앞에 지금 18개 혐의만큼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 이게 이제 입증이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무기가 지금 구형돼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보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거 퍼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증거 퍼즐이 거의 완벽하게 맞춰진 상태예요. 아. 지금 박지원 변호사 얘기했던 그 진술 증거 외에 거기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영선 행정관, 아하. 윤전추 행정관까지 깔끔하게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이거 그 이영선 행정관이 관리했잖아요. 네. 이영선 행정관의 계좌에 돈이 입금이 돼서 그게 나간 흔적을 발견하고 이영선 행정관한테 물어보니까 술술술 다 얘기했고 그다음에 윤전추 행정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순실이 독일로 가고 나서 이제 국정농단 문제 터지니까 독일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의상실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그 다음에 박 전 대통령한테 현금 받아서 의상실 사람들 월급도 주고 의상실 비용을 본인이 관리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윤전추. 그럼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전엔 최순실이 관리한 거예요. 아. 딱 반면으로 정확하면 그러면 의상실에 관련된 거 그 과정에서는 독일 가기 전까지 최순실 관리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숨어있는 뜻이 그거 그러니까 있었네. 특활비 관리는 사실상 최순실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최순실은 물론 지금까지 말도 안 되게 부인하고 있지만 이거로부터도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최순실이 그렇죠. 이거는 최순실의 다른 범죄하고 확실하게 이제 예. 뇌물죄와 관련해서 연결이 되는 거고 이번 사건은 최순실이 기소가 되지 않을 텐데 최순실이 근데 깜짝 놀래가지고 그 메모 나왔잖아요. 핑크색 포스트잇. 예. 이재만 얼마, 안봉근 얼마, 정호성 얼마. 그걸 부인했다가 그 포스트잇 그 메모장을 보면서 이재만 안봉근이 다 불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보도가 그거 보고 있었죠. 깜짝 놀라서 이재만 행정관 또 불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또 이제 최순실 변호인 뭐 이경재 변호사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제가 이경재 변호사는. 증거가 넘쳐요. 아니 그 변호사한테 다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래야지 변론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재만 비서관이 그 관련된 얘기를 해서 그냥 메모광이라 최순실이 적어놨다 그러는데 어떻게든 여기서 혹여라도 문제될까 봐 지금 발 빼려고 하는 이 거죠. 뇌물 사건에서 이렇게 증거가 넘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뇌물은 원래 모자라잖아요. 원래 한 7, 80% 겨우 검찰이 공소유지를 한 지금 150% 정도 증거가 있기 때문에 뭐 이 공소유지가 문제가 아니고 빨리 재판에 나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김태현 변호사님 예. 재판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 청취자분들에도 알아둬야 할 게 자 이게 이재만 안봉근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합의 33부에 배당 요청을 했어요. 누가 요청을 했어요? 우리란다. 우리 지금 이거 배당 아마 남재준 원장 32부가 남재준이 예. 그쪽이랑 같이 배당이 아니 된 그러니까 거예요. 처음에는 이재만 안봉근 쪽으로 배당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33부로. 네. 그런데 왜 이병기 남재준 있는 32부로 그 배당이 됐는지. 글쎄요, 제가 33부 배당 요청했다는 얘기는 사실 배당 오늘 처음 요청했습니다. 듣는데, 네, 보도가 그러니까 나왔어요. 32부는 아마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돈을 주고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만 안봉근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과관계를 여기서 밝힐 수가 있기 때문에 가운의 전달자고 돈을 준 사람 남재준, 이병기, 예. 그다음에 이병호. 전달자는 중간에 이재만 안봉근인데 이건 주요한 그렇죠. 혐의가 아니기 아니고, 때문에 예. 그리고 받은 사람 박전통. 예. 그럼 두 사람은 뇌물 공여 수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횡령이랑 이제 그 국고 손실 지금은 일단 그 횡령으로 부분도 일단 누구죠? 영장 쳤어요. 저 전직국정원사 3인 박 전 대통령 그도 공범이거든요.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그렇죠. 그 세 사람과 박 전 대통령 횡령이나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공범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병합해서 간 거고 32부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지금 대가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심리가 돼 있을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병합시키는 게 맞죠. 아하. 그래서 그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안봉근 이재만이 술술술 분 게 우리는 안봉근 아니 패싱이다 우리는. 네, 지금 우리 사실 패싱이다. 그 둘이 주장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아니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해서 국정원장 통해서 이 돈이 받아오라고 들어온 했고. 걸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받을 수는 없으니까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이 받고 그거 바로 올려줬어요. 그리고 맨 처음엔 돈인지도 몰랐습니다. 돈인지도 심지어는 돈인지도 네, 처음에 몰랐다. 저 돈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온대로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돈 주니까 좀 받았어요. 예. 이제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여기서 지금 아까 박준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뇌물 수수의 공범이 돼버리는 순간 10년 이상이잖아요. 예. 이거 어마어마해요. 기본이 9에서 12년 사이예요. 양형 공범이 기준이. 되는 순간 그냥 사실 소위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 어떻게든 우리는 요 전달하는 역할만 했지 우리는 아무 관계 없어요. 전 몰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세하게 물어야지. 물어야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처음에 검찰이 이게 이번에 보도 자료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뿌렸잖아요. 예. 수사 결과. 거기 이제 보면은 유출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거기를 통해서 유출을 해보면 이재만 안봉근 이 두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술술술 분 겁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술술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정호성 정 비서관을 불러요. 정호성 비서관 처음에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야, 이재만 안봉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냐?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정호성 비서관은 확인만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이 그 메모를 들이대니까 그러니까 그 액수가 맞습니다. 또 확인해줬다는 거죠. 정호성이. 아니 그러니까 이재만 안봉근 세 사람. 예. 자 A 안 써 있고 뭐 L이 써 있고 J 써 있잖아요. 영어도 써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안봉근 전 비서관이 2천만 원 적더라고요. 희한하게. AN. AN. 그러니까 다 두 사람 이 정은 1억 3천인데 안은 1억 1천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따로 어쨌든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만 안 본 건 이 두 사람이 뭐 검찰이 제 증거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들어가는 순간 다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까 백 변호사 얘기했듯이 큰일 났는 걸 치고 빠지는 게 맞겠는 걸.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 정호성 비서관 잘 모르겠는데 뭐 정호성 비서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 두 사람은 박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최의 사람이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 최의 사람일 가능성은 이제 뭐 그거는 뭐 그 기정사실화 된 건데.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 계속 그 돈을 주라고 하는데 줄 이유가 없어서 계속 돈이 그게 들어가잖아요. 제가 왜 그래? 제가 이제 놀란 게 이 사건 뭐 놀란 게 딱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도대체 왜 그랬을까? 무슨 구조로 차라리 기업들 돈을 뜨는 것도 아니고. 국고를 빼. 야 이런 간 큰 얘기를 그거 이해가 안 가는 근데 거야. 왜 그런 정도의 공천 신청을 했어요? 잘 나가다가 그 얘기는 또 왜? 훅 들어옵니다. 예. 뭐 어쨌든 저의 역사이고 과거니까 어쨌든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의도 한번 아시잖아요. 다녀보세요. 박 전 대통령한테 금일봉 받아가지고 뭐 했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박 전 대통령 돈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좀 엄격하다고 그랬다나 짜다고 그래야 되나? 인색하다고 맞겠죠. 인색합니다. 예? 하나 재밌는 일화 얘기 드릴까요? 예. 이거 이미 언론에도 한번 보도된 거고 김무성 대표도 사석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그 안에 있었던 식구들한테 들으면 더 감칠맛이 2007년 경선 때 MB 쪽이랑 박근혜 세게 붙었잖아요. 박 전 대통령 딱 당시에 아마 김무성 의원이 사무총장 하면서 선대본부장 했을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한테 삼성동 집 좀 팔아라. 팔고 신당동 들어가라. 세게 붙자 그러고. 당선되면 어떻게든 해결책이 생길 거고 떨어지면 내가 내 돈으로 당신 전셋집이라도 해줄게. 돈이 없으니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박 전 대통령 레이저를 쐈다는 거죠. 내가 언제 선거할 때 돈 쓰라고 그랬나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이 당시에 박근혜 의원이죠. 이제 이게 김무성 대표도 사석에서 하는 얘기고 동아일보에 이게 보도가 됐었어요. 이 내용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 기사 제목이 무대와 공주. 그러니까 무대가 공주로부터 멀어지게 된 계기 시초가 여기서 시작이에요. 그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 돈에 대해서 인색하고 뭔가 약간 결벽증 같은 게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3인방한테 돈이 팡팡 줬다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누가 주라고 지시한 거지. 아마 그럴 저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최순실이 가가지고 뭐 언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쟤네들 뭐 이렇게 뭐 저쩌고 그래서 좀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특활비 한 20억 정도 용처가 지금 불분명한 게 있는데 저는 뭐 수사를 36억 중에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검찰에서 지금 전화 통화 내역하고 계좌로 들어갔던 거 다 확인했대요. 확인해서 얼마든 확인했는데 20억 아직 못 확인했는데 이거는 뭐 좀 추측이기도 하고 조사해야 될 부분이지만. 최순실이 관련성이 제일 크지 않을까. 또 하나는요. 생각이 들어요. 옷값이. 그러니까 옷값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 이제 특활비 중에서 옷값의 일부를 특활비로 썼다는 건데 옷값이 토탈. 우리는 지금 추정입니다. 한편의 소설을 쓰는 우리가 뭘 압니까? 우리 뭘 알아요? 그거 가봤습니까? 아니 단정적으로 얘기하면요. 자, 시민을 제하기 위해서 제 후배.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후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추정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게 소설을 쓰는 거죠. 다 소설같이 방생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최순실 씨가 3인방한테 돈을 주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것도 쓸까입니다. 추정. 이럴 때 김경진 불러야 되는데 쓸까 요정. 옷값이 제 돈으로 6억 8천이에요. 이상해요. 그게.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요.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옷을 뭐 입습니까? 샤넬을 입습니다. 이러면 이해가 돼. 그럼 6억 8천이 되죠. 디오를 입습니다. 이러면 이제 이해가 돼. 근데 우리 그 옷가게 그 옷 만드는 의상실 화면 보셨잖아요. 이거 쭉 닦아주던. 촌스럽습니다. 의상실 자체 화면 보면.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에서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박 전 대통령 옷 어떻게 만드냐. 검찰 관계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의상실 사람들 백화점 가서 옷을 하나 산대요. 좋은 옷을. 그거를 디자인을 카피를 합니다. 그 옷에 가서 환불해버려요. 환불해요. 그러면요. 옷값이요. 여기 뭐 패션 관계자들도 들으시겠지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옷에 정통하잖아요. 백 변호사. 디자인비. 디자인비라고요. 일단 카피했으니까 안 들어. 디자인비 안 들어요. 영원. 그다음에 뭐 얼마나 원단 뻔하죠. 원단 뻔하지. 그러면 원가가 얼마인데 6억 8천. 원단도 이태리에서 오는 페브릭이 아니라 그거 비슷한 짭. 그러니까요. 부지기수거든. 부지기수거잖아요. 한 4년 동안 6억 8천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옷값이 1억이 넘는 거예요. 1억 5천.
박 전 대통령 옷 1억 5천원 한 달에 1,200만 원. 많이 돌려 입었거든요. 그 옷도 아니 이왕이래 된 거 좀 비싼 거 사 입지 그걸. 근데 또 짝퉁으로 최순실한테 참. 순실아 나 이번에 옷 입어야 되는데 그럼 예. 언니 기다려. 그리고 해서 갖다 준 거죠. 좋은 거야. 명품이야. 이렇게 갖다 준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10만 원 하겠다. 얼마인데? 원가 한 100만 원인데. 2,500만 원. 그렇죠. 그럼 뭐 어떡하지? 어떡하지? 돈 좀 갖다 참 줄라고 말이 이제 됩니까? 윤 전 총장이나 이영삼이 들고 가는 거죠.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옷도 제가 봤을 때는 최순실 거기 씨의 뭐가 좀 많이 비어요 지금. 수익 사업이 가는 그렇죠. 6억 5천 중에 모르긴 몰라도 5억 정도는 슈킹 이상하다. 슈킹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그저 소설 그 중에 방송 용어가 방송 용어가 아닐까? 아닐까? 아, 왜요? 예. 아니 일반 용어가 방송 용어죠. 방송 따로 해야 돼. 횡령했거나 뭐 자기가 꿀꺽했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뭐 압니까? 우리가 뭐 그쪽 변호사입니까? 모르죠. 합리적 이유 있는 추측입니다. 예. 이거는. 예. 아, 그래서 그걸 슬쩍 중간에 배달 사고나 자기가 빼먹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예. 참 이 양반들 잠깐만 답답해. 폭리. 예, 이 양반들 답답한 게 요즘 세계적인 그 명품 나오자마자 같은 날 나오는 카피 세계적인 그 아주 싼 옷 제품들 있잖아요. 제트모 어? 이런데 똑같은 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태그만 다시 붙이면 돼요. 여기다가 샤넬이라고 붙이면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네요. 더 좋은 방법이 상표법 위반. 그럼 죄가 하나 추가돼요. 그럼 상표법 위반. 아니 그러면 얼마나 좋은 옷이야. 그럼 어쨌든 한 5억은 것 같아요. 아 엄청나죠. 많이 벼요 지금 뭐가. 알겠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청취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전화 오면 당하지 마시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뜨르르르. 자, 박문 씨. 어제 라디오 들으셨나요, 고객님? 네. 네. 아 대답하세요, 백수금. 네 어제 라디오 들었어요. 혹시 30분 이상 들은 라디오 프로그램 있나요? 네 정봉주의 정치쇼요. 정말인가요? 정말이죠. 진행자가 정말이에요. 혹시 누군가요? 봉도사라고 하면 안 되고 정봉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혹시 방송국이? SBS. 아유 잘하셨습니다. 그럼 잘했다고 칭찬해줘야죠. 잘하셨어요, 백성문 어린이. 예. 백성 어린이는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 수염남. 예, 고객님. 예. 아니 그럴 때 또 저기 그 성대모사 한번 해줘야지. 네? 성대모사 그 누구죠? 야구 선수 누구죠?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정호영 특검이 계속 기자회견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당시에 다스 철저하게 수사를 했고 비자금 없었다라는 뭐 그런 입장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건 그 당시에 직원이 횡령 120억 정도 횡령했다는 것은 확인이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다스가 누구 건지는 정확하게 그 당시에 확인이 안 됐다라는 건데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그 기소도 본인이 안 하고요. 예. 안 했죠. 120억 횡령이면 그 한두 푼도 아니고 확인했으면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관할 검찰청에 인계를 해서 거기서 수사해서 기소를 하게 하든지 예.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호영 특검은 어쨌건 특수직무유기는 공소시효가 남았잖아요. 아, 그건 몇 년이에요? 그건 2월 21일까지예요. 아, 그렇죠. 10년이니까. 네네, 2월 21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정호영 특검이 지금 분위기가 거의 본인을 이제 좀 옥죄어 오는 느낌이 들다 보니 일단 언론을 통해서든 어떤 방식이든 그 당시에 내가 수사를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심리적으로 쫓기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특수직무유기. 네. 그런데 누가 봐도 변호사들 법조인들이 봐도 120억 횡령을 발견했으면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얘기는 이제 아직까지 그 보도로만 나오지만 그렇죠. 추가로 더 있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보도로 나와서 저도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추가로 비자금이 나왔다는 걸 알고 만약에 덮었다. 그거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그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근데 그 당시에 몰랐던 게 지금 나왔다면 그 부분은 이제 정호영 특검이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사 자료 중에 추가로 비자금이 은닉돼 있는 정황이 나왔다라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덮었다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사퇴하기 이제 그럴 심각한 거죠. 가능성 하나. 네. 그 2007년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스에서 비자금이 돌았다라고 하는 보도도 그런 그렇죠. 추정도 일부 있거든요. 그런 건 지금 공소시효가 다 살아있는 그건 거예요. 다 살아있죠. 그러니까 그게 2008년 이후에 어쨌건 무언가 다스에서 비자금이 나왔고 그게 지금 뭐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자꾸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
다스의 실소유주라면 그러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죠.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시점이 2007년 12월이거든요. 예. 그 형사소송법 공소시효 규정이 바뀐 날이 12월 21일이죠. 그거 이후에 만약에 범죄를 했던 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공소시효하고 상관없이 재판이 뭐 아니면 기소가 지금 가능한 상황이고 5년이 더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전이라면 조금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나 이제 이 고발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게 공소시효 아니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검찰에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해봐야 되지 또 하나 않을까 추정.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하고 비자금 조성된 게 해외로 나갔다? 이게 그런 얘기도 지금 솔솔 나오기 시작하던데. 이게 가장 큰 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국외조신 재산 도피죄죠. 사실이라면. 국외 재산 예. 도피는 공소시효가 긴가요? 깁니다. 형량 자체가 세요. 형량 자체가 15년 세요. 그러니까 세고. 공소시효도 긴 거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재용 부회장 재판하잖아요. 예.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제일 걱정하고 있는 죄명이 뭔지 아세요? 국외 재산 그거예요. 국외재산 도피죄. 도피죄. 뇌물 횡령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1차 기소 너무 세니까. 1차 영장 청구 때는 구속영장 청구 때는 없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2차 때 그렇죠. 국외 그렇죠. 재산 도피가 네. 들어갔지. 그렇죠. 그 정도로 세니까 예. 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횡령은 공소시효 문제 때는 120억 원 종결될 가능성도 있어요. 예. 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의 여지는 있겠으나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거 외에 다스 120억 끝이 아니라 뭔가 더 돈이 나왔다. 있다. 아니 120억 중에서도 해외는 나간 게 혹시 있으면 나갔다. 그럼 얘가 그럼 살아있죠. 예. 그러면 공소시효 공소시효뿐만 아니라 그 문제, 예. 정치적 제기. 예.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정치 보복입니다. 이 카드를 못 쓰거든요. 이 박근혜 네, 대통령 박수 똑같아요. 똑같아요. 돈 문제가 얽히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제일 민감한 게 돈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 대통령, 그러니까 보수 대통령이든 진보 대통령이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와중에서 약간의 탈법적인 행위들. 그거는 어느 정도 그래. 뭐 국가 운영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어느 정도 변명도 되고 예. 이해해줄 여지도 있으나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돈이 관련되면 그것도 개인의 착복과 관련되면 그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수 진보 떠나도 용서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아니 제가 제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해 29일 날 그 탄핵된 정모 씨 그 복권 문제도 아, 그 훌륭하신 분이요? 아니, 설명 중에 하나가 왜 아, 단독입니까? 그 그랬더니 부분이에요. 돈이 10원도 관계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1원이지 왜 10원이야? 나 1원도 관계 없는데. 그렇죠. 그 이제 네. 그때도 보면 또 L모 씨, H모 씨 지금 예.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도 있고 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정치자금법은 어렵다는 예, 거예요. 야당의 정치인들도 넣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돈에 관련된 건데 그 정모 씨, 그 누군지 모르겠으나 그 정모 씨는 돈에 관련된 게 아니니까. 훌륭한 사람 정모 같은 씨 이름 실명 바뀌어 정청래? 정청래 아닌가?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근데 법원 주위에서 다스로 결국은 포토라인에 쓸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의 소문의 진원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사실- 그분들도 아마 소설가일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기존에 뭐 무슨 저 뭐라 그러죠? 김관진 전 장관 뭐 다 관련돼 패놨는데? 있었던 그런 문제들 뭐 댓글 문제 이런 걸로는 사실 입국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기는 어렵고. 좀 어려웠어요. 그거는. 그리고 그 또 현실적으로 또 거기다가 구속조치 다 풀려났으니까 거기서 라인이 끊겼잖아요. 더 위로 어쨌든 올라가지 정치 못하고. 보복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그걸 볼 수 어떻게든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논란이- 것도 있어요. 그래, 아유, 대통령이 그걸 지시해서 그 1%밖에 댓글 안 달았겠어. 그럼 더 많이 달았겠지. 뭐든 변명할 거리가 있는데 이 다스에서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들어갔다면 이거는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조차 없어요. 프레임, 박근혜 전 프레임을- 대통령도 지금 유영하 변호사의 그 40억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 국정원 특활비도 이거 개인이 돈을 먹었으면 그동안에 박 전 대통령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정치 탄압이라는 거하고는 완전히 물 건너버리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든 대응해야 되니까 지금 또 유영하 변호사 이 검찰 입장에서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표현이 조금 부적절할 수 있는데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아요. 김관진 전 장관들, 임관빈 실장. 임관빈 둘 다 나오면서 예. 사실 수사가 어렵게 됐어. 그 댓글 수사는 어렵게 됐는데 오히려 검찰은 전공으로 지금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그거는 사실 하더라도 정치 보복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상황이 더 좋을 수 있다. 더 열심히 하고 이거는 밝혀내면 금액이 상당히 크고 이거는 뭐 하게 되면 구속이 당연히 되는 상황이 돼버리. 다스? 예, 다스요. 예.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됐다고 저는 생각도 들어요. 검찰 입장에서 제 입장이 아니고 예. 검찰 입장에서요. 예.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좀 근데 곧 뭐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나오겠죠. 우리가 뭐 합니까? 검찰도 아닌데. 나온다 하니까 나온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검찰 라인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도 모르죠. 그건 예. 누가 압니까? 그 윤석열 중앙지검처럼 잘 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뭐 전화한다고 받겠어요? 그렇죠. 그걸 알려주겠어요? 안 알려주지. 우리가 우리가 뭘 듣보려면 알아요? 누가 알겠어? 뭐.
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5142님, 지금 합정역에서 인천 방향 가는 M6724번 버스 타고 있는데 기사님이 정치쇼 듣고 계세요. 저는 휴대폰을 듣고 있는데 깜짝 놀랐네요. 예, 두 분이 짝꿍이 되셨네. 예. 근데 요즘 버스에서 이렇게 크게 틀어놔도 뭐라고 안 그러나? 뭐라 그래갖고 그 기사님들만 들을 수 있게 작게 틀어놓은 버스가 많다는데. 그럼 버스마다 다르죠. 그거는 뭐. 그러니까 아침 출근 시간 같을 때는 잘 안 틀죠. 이제 자연이니까. 낮에는 많이 더 틀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은 출근 시간 지난 지나니까 다 틀기 틀죠. 좋은 시간이죠 지금. 그렇죠. 아침 방송에 있으면 못 듣는 거예요. 버스. 그 크게 틀어놓으세요. 잠도 깨고 좋게. 맞습니다. 아니 박지면 소리도 한 번씩 빡빡 지르고. 제가 소리를 지른다고 예. 문자도 받아요 한 번씩. 소리 지르지 말라고. 니 때문에 잠 깼다고 제가 고함 친다고. 니 때문에 잠 깨서 정치의식 수준이 높아졌다고 좋아요? 그 뒷부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요. 예. 자, 판사 블랙리스트. 요 얘기가 우리 지난해 3월에 한번 다뤘거든요. 그때 출연했던 변호사가 부장판사 출신인데 지금은 법무부 국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뭐 아마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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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법무부 국장으로 예, 들어갔죠. 예. 여기 출연해갖고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판사 출신인데 다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얘기해도 이용구 변호사죠. 예, 이용구 맞죠? 변호사 지금 무슨 국장으로 법무부 법무국장인가 예. 검찰국장인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국장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예. 검찰국장은 아니에요. 판사 출신이니까. 예, 법무국장이라고 법무국장. 있을 겁니다. 감찰인가 뭐 인권인가 여기 중에 하나일 건데. 아니 법무국장 맞아요. 법무국장. 아마 예. 거의 첫 사례죠. 법무부의 국장급을 현직 변호사를 어쨌든. 새로 쓰는 경우. 더더군다나 부장 판사 출신을 썼던 아마 거의 첫 사례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중요 3국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무부 3국이 있지 않나요? 1739인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법무부의 보면은 탈검찰하고 좀 맞물리는. 무조건 검찰이 했던 자리인데. 근데 문제는 이용구 그분님만 판사 출신이고 나머지 국장들이 또 다 검찰 출신이에요. 뭐 어쩔 수 아직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블랙리스트 얘기 처음 나온 게 이제 작년 초에 예. 저 법원행정처의 모 심의관 이모 심의관이 컴퓨터에 블랙리스트가 있다. 심의관이 아니군요. 더 높은 사람인데 어쨌든 거기에 그 블랙 판사들 성향을 분류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진상조사를 만들어 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없다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인권법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소리냐 있는데 있다고 우리가 다 들었는데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예. 정권이 바뀌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재조사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졌는데 그 법원행정처에 있는 판사들 컴퓨터를 당사자 동의 없이 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많았죠. 지금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열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문건이 있다라는 이제 보도까지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나온 팩트인데 문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거 그 문건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건의 내용이 뭐 블랙리스트는 그렇거든요. 문건이 있느냐도 중요하죠. 있으면 그 문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적혀 있느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떤 실행행위를 했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이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교육문화수석실에 궁금해서 야 보자. 예를 들어서 귀순, 보수, 극중 이렇게 썼다. 귀순은 뭐 귀순이야. 오청성 병사입니까 제가.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과거에 도와줘야지 어쨌든. 내가 자료화면 들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하시긴 하셨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 목소리? 예. 어쨌든 갑자기 그런 얘기 하시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저희도 이제 성향들이 있잖아요. 성향은 불러한 문건만 가지고 있느냐 예. 그걸 가지고 야 인사에 불이익 줬느냐. 예. 방송 빼 이거에는 이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판사 블랙리스트가 그런 거죠. 예. 인사의 끝나요? 불이익이 있었나? 예. 아니 저희가 실제로 행위를 했냐는. 이제 이거는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얘기가 그렇죠. 많으니까. 앞으로가 이제 문제입니다. 다음 주에 할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판사끼리도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거. 9067님 삼변시대 만세 정치쇼 만세 제 나이 53살인데 이제 세상사 정치사에 눈을 뜨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4부 알쓸경제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4부 알쓸경제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제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미모만 있는 줄 알았더니 컨텐츠로도 승부하는 권혜리 SBS 보도국 기자. 안녕하세요. 예. 얼굴 빨개지셨어요. 잘 빨개져요. 예. 술 드실 때 멀쩡하던데 안 빨개지던데? 약간 특이 체질인가 봐요. 술 먹을 때 안 빨개지는데. 아유 파운데이션 많이 바르고 와서 그런 줄 알았던데. 그렇게 많이 바르지 않았습니다. 요만큼 발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정철진 평론가님. 네.
암호화폐, 이 가상화폐 투기 예. 과연 규제는 가능할까라는 주제를 뽑아봤습니다. 네. 지금 정부 규제가 이 지난해 말부터도 시작이 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금융위원장이 뭐 김동연 부총리도 그랬었고요. 이 정도의 광풍이라면 거래소 폐쇄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신년 들어서도 계속해서 연일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은근슬쩍 한마디 던지는 게 과세, 결국 이제 세금 문제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차익에 대해서. 네, 번 돈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엔 그 과세 문제도 한번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공 기자님. 네. 뭐 똥 했어요? 말할 시간이 되니까 막그 아, 배를 예. 올리네. 죄송해요. 제가 늘 끄고 들어오는데. 예. 그런데 보면은 네. 네. 규제한다 그러고 내용 싹 보면은 사람들 자기 듣고 싶은 보도만 듣는 거거든요. 네. 쭉 가다 보면 그래도 결국은 합법화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쪽으로 시그널이 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네. 얼마 전에 지난주에 네. 또 우리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부정적으로 했는데 결국은 또 그때 또 폭등을 하고. 아, 그러게요. 저도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잘 봤는데 예. 제가 이제 프로그램의 목표라든가 의도라든가 또 정확히 파악을 했는데 딱 다음 날 저도 와 봤더니 시장 반응은 뭐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팩트들 대화 도중에 뭐 3억이 올랐네 불과 그런 이제 그런 팩트 하나씩이 쫙 예. 퍼지면서 참 그런 것만 듣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예, 그런 와중에 정부가 지금 규제책을 내놨는데도 그거 역시도 지금 안 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규제책을 해석을 하고 발표할 있습니다. 때마다 이거 그 시장 반응은 오히려 그렇습니다. 활성화돼요. 예,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사안으로 일단 접근을 해보고 싶은데 예. 이번 주에 시작한 게 뭐냐면은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가상 계좌를 전체 다 열어보겠다. 특별 검사를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현재 시중은행 6곳에서 우리가 이제 거래소 회원가입 아이디를 하면 일단 가상 계좌를 받고 거기다 돈을 넣고 거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일단은 금융위원회에서 이 가상 계좌들을 다 한 번씩 열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신규 가상 계좌는 지금 못 만들어요. 못 이제.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했던 것을 싹 받아다가 한다라는데 근데 크게 두 가지죠. 왜 이런 작업을 하느냐. 첫 번째는 언제 오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실제로 과세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정말로 뭐 누구는 100억 벌었다, 20억 벌었다, 300억 벌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는지 이제 그거를 사람으로 보는 거가 아니라 이제 계좌로서 일단은 확인해 보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 가상계좌 특별검사의 핵심은 뭐 제가 들은 루트로는 이 증여라든가 이 탈세에 대해서 한번 파고들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불법적인 행위가 벌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무척 높잖아요. 첩보가 엄청 입수된 건데 아주 간단하게 우리 방금 전에 봉도사랑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이제 디지털 지갑이라는 게 있고 디지털 지갑의 어드레스 주소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익명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뭐 막말로 비트코인 한 200억을 사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아들 디지털 지갑 어드레스로 송금을 딱 해요. 그다음에 아들도 자기 돈을 일단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면서 들어가서 벌었다. 예, 그러고서 차익을 하고 너 200억 어디서 났어? 내가 뭐 3년 전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뭐 내 돈 1,000만 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추적하기 어렵게 이쪽 저쪽을 막 돌아다니면 실질적으로 너무 복잡해서 추적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첩보가 입수됐으니까 이참에 더 이게 거미줄처럼 왁 세탁이 되기 전에 일단 그 증여 부분에 있어서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이 가상 계좌를 열어보는 그런 작업에 돌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일단 그런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확인이 되면 그 증여를 불법으로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명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 처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이거는 있고 또 가능한 과세를 거죠.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와 다르게 두 번째 수익에 과세, 대한. 네, 수익에 대한 과세는 이야기가 굉장히 조금 복잡해요. 일단은 이제 과세를 한다라는 것은 입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세법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과세할 수 있는 대상에. 가상화폐에 대한 지금 형법 세법 규정이 하나도 없네. 그렇죠. 암호화폐라는 거가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을 암호화폐란 뭐를 말한다라는 이제 정의부터 들어가야 되는 입법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 당국의 목표와는 완전히 다르죠. 우리 금융당국이라든가 정부는 무시하고 싶거든요. 근데 법에다 그걸 규정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시장에다가는 합법화 시켜주는 시그널로 또 전달될 그렇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규제를 하면서 과세도 하겠다는 거는 사실 이게 서로 언어 도단인 거죠. 규제를 네. 하려면 규제로 가고 그렇죠. 일단 화폐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다음에 과세가 네, 된다. 그거는 안 하면서 과세만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근거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네.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굉장히 네. 근데 맞아요. 우리가 오늘 방송에 나가는 걸 듣고 또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로 갈까 봐 제일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다음에 다시 좋은 시그널을 줄게요. 그래서 뭐냐면 그게 좋은 시그널일지 모르겠나. 하는데 예. 결국 합법화되니까 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지 말고요. 현재 상황을 제가 그냥 적나라하게 전해드린다. 예. 근데 1차 난국이 입법. 근데 입법을 했다고 하더라도 2차 또 장애물이 있는 게요. 과연 그러면 무슨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 암호화폐라는 것을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면 이게 부가가치세거든요. 근데 이게 상품은 아니잖아요. 자본소득세로 봐야 되지 않아요? 그게 주식인가요 그러면? 이게 주식 성격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화폐로 보는 게 맞죠? 화폐로 보면은. 화폐로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럼 화폐 가격이 공연. 오른 거 아니에요? 예. 뭐 100만 원이 100억이 됐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달러의 환율 조절하면서 달러 사고 팔고 하면서 차익을 본 거거든요. 정답. 그거죠. 바로 이게 예. 환차익이 난 거잖아요. 화폐로 규정하게 되면. 예. 근데 여기서 맹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현재 뭐 달러 외화예금이라든가 외화예금을 봤을 때 그 환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더 합법화시키는 시그널로 가지 않냐 이런. 그러니까 거예요. 그것도 있고 화폐로 인정했을 경우엔 형평성 논란이 나온다. 왜냐하면 달러, 유로, 엔화는 환차익은 비과세해주면서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은 화폐라면서 얘에 대한 환차익은 왜 과세를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첩첩산중인데 그래서 제가 독일의 사례를 하나 보면 독일은 이걸 기타 소득으로 빼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복권 당첨 같은 거다라고 해가지고 인정을 하되 약간 궤를 다르게 딱 넣기 때문에 중립지대 던져놓은 거네. 그러니까 세금 걷어야 되겠고. 왜냐면 우리도 100억, 200억이 나왔지만 독일인 뭐 누구라고 할까 한스 같은 애도 지금 걔도 한 2, 30억 벌었을 거 아니에요. 뭐 100억씩 그쪽 독일. 한스는 누구예요? 독일인 투자자 같은 애들도. 그러니까 독일 정부도 프랑켄슈타인 얘도 좀 벌었을 것 같아요. 프랑켄슈타인? 예, 독일 아닌가 걔는. 그러니까 독일 정부는 그걸 가만히 못 놔둔 거예요. 그래서 잽싸게 이제 기타 소득으로 해서 괴벨스도 좀 벌었을 것 같아요. 괴벨스. 그런 아, 차원에서 돈까지 벌면 안 되는데 그분이.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죽었죠 괴벨스는. 다른 괴벨스가 있겠지 뭐 또. 있죠. 동명이인이 있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제가 살아있다는 음모론도 세금 있고. 못 걷어라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힘든 점은 항목을 기타 소득이나 이런데 다른 나라 한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획재정부 TF팀에서 과세를 목표로 좀 연구 중인데 제 기자 경험상 이렇게 TF팀 기재부에서 했다라면 어떤 식으로든 솔루션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렵기는 하지만 정말로 투기 광풍이 이어진다면 과세를 하는 쪽으로는 갈 거예요. 우리 정부의 그동안 금융당국의 이제 행태를 보면은 그런 점은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1월 4일날 우리 아들이 군대 갔는데 군대 가기 전에 아빠 애들 다 해요. 이거 진짜 문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애들은 막 투기성 이런 게 없으니까 그 너는 그랬더니 저는 막 돈 그렇게 버는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는데 다 안 되는 거야 주위에서. 대학생들은 정말 안 하는 친구를 못 본 것 같고 댓글을 이렇게 보니까 노동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요. 막 이런 노동 그건 진짜 막 자괴감을 느껴요. 이러려고 노동했나 막 하는. 왜냐면 거기서 벌었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손해 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약간 다른 게요. 최근에 한 설문조사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이제 직장인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나 했거든요. 근데 현재 10명 중 4명 정도의 직장인들이 이걸 투자를 하고 있다. 근데 대학생들 빼고 이렇게 나가면 6명은 안 하는 6명 그럼 우리도 해야겠네. 이렇게 자꾸만 갈까봐 이게 걱정이에요. 이게 정확히 뭔지도 모르면서 되게 불안한 거죠. 나만. 근데 어쨌든 현실은 그대로 전해드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투자한 3명, 4명 중에서 7명, 8명은 수익을 봤다. 10명 정도가 그대로다. 손실을 봤다는 것은 100명 중 지금 한 8명 정도가 응답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아니야 거짓말일 거라고 하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은요. 가령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차트를 보시면 짧은 기간, 단기간 1년 내에 우리가 추세대라고 하죠. 쭉 오르는 이 추세대에서 벗어나질 않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손실을 누가 봤다? 물을 타면 다시 이게 수익이 됐다라는 거죠. 지난해 1년 동안 봐도 비트코인 1,400%가 올랐으니까. 그렇죠. 하고 그게 막 급등락이 없이 갔기 때문에 실은 지난 1년간에는 이 통계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시절이 1년이 있다라는 건 이제 점점점 그렇지 않은 구간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미분들은 정말 손실을 보신 분들도 계시는 게 물을 탈 수 있는 사람은 자본력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버티지 못하고 폭락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돈까지 좀 끌어서 넣고 하신 분들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나온 다음에 떨어지고 나면은 그러니까 자본력이 있는 사람하고는 이게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이건 좀 잘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되는 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포함한 구투자자들 있잖아요. 네. 기존 주식 뭐 선물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은 못 벌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신정 메커니즘이어서 이게 막 20대 새롭게 투자라는 걸 접한 사람들이 그냥 추격을 막 하면서 근데 벌지.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네. 거는 주로 이제 거래에만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하게 되면 가상화폐를 전 세계 1,200종 되고 그중에 한 600종이 거래가 된다는데 가상화폐를 제작에 몰두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 네, 뭐 러시아 제작 같은 그다음 뭐 곳들도 채굴인데 그래서 우리는 너무 거래에다 지금 함몰돼 있는데 제작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꽤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모 대학 같은 경우에 네. 뭐 어떤 연구소랑 합쳐서 코인 하나를 이제 냈는데 그게 이제 인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마케팅주가 그렇죠. 홍보도 한- 하고요. 예. 한 20위권 안에 거래 20위권 안에 들어야 되는데 도그 코인이라고 개 코인이 있는데 그건 또 지금 뉴스 몇 번 나오면서 또 투자자들이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가서 만든 거예요. 아니죠. 그 외국 사람이 만든 거예요. 네. 그 개코인, 도그코인. 그러니까 기존의 비트코인을 좀 나는 저게 싫어라고 해서 반대로 또 하나를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건 무슨 코인이에요? 아, 제가 이름은 정확히 모르는데 성균관대 연구팀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아마 예. 상장은 돼 있을 걸로 그럼 제가 알고 조선 있습니다. 코인인가? 근데 우리도 예. 그렇죠. 좀 그래요. 개발 쪽으로도 힘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혜리 기자님. 네. 신용카드 내역 보면 3개월 뒤 경기 예측을 할 수 있다. 어허, 이거 아주 독특한 건데. 네, 이거 재밌더라고요. 아, 직접 취재한 게 아니고 아니, 제가 직접 취재했어요. 취재해서 기사를 썼어요? 네, 사실은 한번 썼습니다 기사를. 오. 그래서 이 아이디어 누가 재밌어서 낸 거예요? 이게 그 신한카드가 우리나라 카드사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예. 2,200만 명이 가입을 되어 있는데 신한카드가 저도 가입했어요. 아 그러세요? 예. 네. 그러니까 그 2,200만 명 중에 한 분이신 그렇죠. 거예요. 예. 네. 저희 집사람도 가입했어요. 왜냐면 신한카드가 초창기에 혜택이 좋았어요. 무슨 호텔 가면 발레 뭐 이런 무료도 있고 한 달에 3번인가 4번 주는 거. 아니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예. 지난번 기사 썼을 때는 왜 웃어요 근데? 아, 약간 좀 노리는 멘트, 뭐 CM 노리는 것처럼 해서 근데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얘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예. 좀 빅데이터 쪽으로 조금 앞서가고 있어요. 아. 그래서 뭐 과기부랑 같이 이런 빅데이터 지수 같은 것도 계속 만들어내고 하고 있는데 좋네요. 예. 예. 이번에 그 10년치 그러니까 예. 2008년부터 작년 9월까지 10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경기 선행 지수를 만들어낸 게 있는데 이게 그냥 야, 의미 있네 이거는. 네, 근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일단 한 달에 6조 원이 되는 돈이 왔다 갔다 한 걸 가지고 예. 그 10년치를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신빙성이 있는 그 지수가 나왔는데 3개월 전에 선행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선행 지수라 함은 경기가 바뀌기 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지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 경기 선행 지수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렇죠. 앞으로 예측되는 경기는 나아질 것이다. 네네. 또 나쁘면 반대인데 카드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선행 지수가 뭐였냐면 그 국민들이 예. 쓰는 돈의 비중이 아하. 어디다 돈을 쓰는지 그 비중이 달라지는 걸 보면 3개월 뒤에 경기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뭐 일단 그 정철진 선배가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아서 40대부터 얘기를 해보면 네. 40대가 저는 30대를 얘기해 주세요. 좀 이따. 네. 예, 40대. 네. 예. 이거는 비중을 본 거예요. 어. 그러니까 40대들이 쓰는 돈의 비중이 어디가 더 많이 컸습니까? 쓰고 싶게 쓰고 아니고 그 그렇죠. 총량에서 그렇죠. 어디에 본인이 비중을- 쓸 수 예. 있는 돈의 예. 비중.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예. 수영이나 테니스 이런 걸 뭐 배운다든지 그런 데 예. 쓰는 돈이 많이 나가면 3개월 뒤에는 경기가 좋아졌습니다. 아. 40대가. 근데 반대로 운동에 쓰는 돈의 비중이 줄어들고 약값이나 건강 제품, 예. 비타민 같은 거 사는 것의 비중이 늘어나면 3개월 뒤에는 경기가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여유가 있고 여윳돈이 좀 있고 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도 좀 즐기고 웰빙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해서 그 건강을 챙기는데 예. 안 될 때는 그럴 여유가 없는 거죠. 그냥 극한은 몸이라도 그렇죠. 안 아프면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아파져야지만 약을 사 먹고 예. 아니면 야 나 몸 좀 챙겨야겠다 싶으면은 그냥 비타민 사 먹고 약간 짠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공감이 안 되시는 아니, 거예요. 아니, 왜곡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술값과 연관이 됐을까 하고 술값 아, 쓰는 술값. 비용. 그게 20대요.
20대는 술을 많이 먹고 약간 유흥을 20대가 많이 하면 경기가 그다음 3개월 뒤에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령대 뭐 성별에 따라서 난 20대 맞네 그러니까. 저도 이 그리고 신한카드 남성이요. 가입자인데 이게 연령대별 남성들이 네. 유흥주점에 쓰는 돈이 많아지면 3개월 된 경기가 좋아졌고요. 여성들은 백화점에 돈을 많이 쓰면 3개월 된 경기가 좋아졌습니다. 네. 근데 20대, 왜 20대 외국을 경우. 말했냐면은 제가 12월에 헬스클럽 등록했거든요. 예. 네. 하고 운동화도 샀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1월에 아니.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막 계속 예. 갔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겹칠까 이제 플러스 사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작년 12월 그러니까 한 달 전 같은 경우는 좀 3개월 뒤에 경기가 약간 낙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사실. 아니 제가 왜 가져왔어요. 그러냐면 제가 네. 올 그 지난해 12월에 송년을 많이 가니까 네. 가면서 식당에 네. 그 고급 식당, 중급 식당 그 일반 일반 식당. 식당 네, 이렇게 네. 갖고 물어봤는데 고급 식당은 예년에 비해서 체감이 좀 좋아졌어요. 중급 식당도 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서민 식당은 별로 못 느끼겠어요 하는 걸 이건 보고 문제네요. 그러고 보고 그래서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오히려 중상층은 좀 나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했거든요. 예. 근데 중상층의 경제 비용이 높잖아요. 선행 지수는 지금 좋아지고 있어. 근데 문제는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의 삶은 그렇죠.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식당 하나만 봐도 알거든 거를. 그렇죠. 아니 제가 사실은 이거는 지난 10년 동안의 그 지수잖아요. 그런데 당장 궁금한 것이 그럼 3개월 뒤 올해 3월은 어떨까가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신한카드에 물어봤어요. 그거는 새로 어제. 근데 이게 당장 이렇게 막 바로 나오진 않아가지고 이거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다 모아서 종합 인덱스를 만든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갖고. 그렇죠. 예.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것도 다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 해서 딱 최종 지수를 보고 그 뒤에 경기를 파악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신빙성이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아봤기 때문에. 근데 전반적으로 작년 12월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의 상황이죠. 예. 좀 좋아지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3개월 뒤에 경기가. 왜 당연하죠. 왜냐하면 추경이 일단 100조 가까이가 풀렸잖아요. 92조가. 그럼 이게 그 풀린 돈은 네. 주로 그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 때문에 그 92조는 투입된 게 바로 아웃풋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럼 2, 3개월 뒤에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거지. 근데 이게 계절이나 예. 그 어떤 비중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추경이 풀렸지만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도 나아지는 지난해 2016년. 예, 그건 당연히 비교를 해야지 하는 겁니다. 그때 네. 촛불을 두느라고 바빴잖아. 그렇죠. 작년보다 확실히 좋아질 수밖에 예. 없겠구나. 근데 이제 작년 예. 12월 같은 경우에는 주식 예.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뭐 코스피, 코스닥 다 올랐고. 2017년 12월이죠. 그렇죠. 작년 예. 12월. 암호화폐 올랐죠. 부동산도 정부 규제를 했지만은 올랐고. 뭐 이게 다 돈이 오르니까 도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자신감은 있었을 것 같아요. 권혜리 기자 말대로. 왜냐면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네, 심리기 때문에 좀 썼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네. 이거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종합지수를 낸 건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를 보면 12월로 보면 우리 4월은 괜찮을 것 같다는 예. 식의 몇 가지 사인들이 좀 나오긴 했어요. 아니 그리고 3월 4월은 또 상대적으로 좋은 게 신학기이기 때문에 네. 학교 들어가는 신입생들에서 투자를 조금씩 하거든요. 돈이 그렇죠. 도는 시점이지. 이제 이게 3월을 보고 그럼 6월에 어떻게 갈 것인가. 여행하고는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여행 비용으로 쓰는 30대요. 거. 30대가 여행을 많이 가면 그거는 좋은 사인이었고요. 예.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많아지면. 많아지면 예. 그거는 이제 안 그다음에 좋아지는 불황이 그렇지. 온다. 그리고 재밌는 게 아까 예. 식당 얘기하셔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이 하나 있었어요. 예. 일식집이요. 제가 물어보다가 다 일식집이에요. 아, 그렇죠. 세 군데가 다. 일식집들이 못 버티고 폐업을 하면 경기가 나빠지는 예. 거고요. 일식집이 늘어나면 3개월 뒤에는 경기가 좀 회복되는. 전체적으로 네. 일식집이 늘진 않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경기가 이렇게 그 지속적으로 암울한 상태는 계속 가는데 여기서 조금씩 나아지고 좋아지고 하는 상태고. 이게 원래 제대로 뽑으면은 전월에 비교해서 계속 뽑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맹점 수를 보는 거거든요. 왜 일식집이 그렇게 민감하죠? 회식 같은 걸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단가가 세서 그런 식당들 거 아닐까? 중에서도 일식집이 상대적으로? 특히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이번 회식 일식으로 가자라는 것은 굉장히 좋았을 예. 때나 외치죠 보통. 삼겹살이 제일 아래고 그다음에 그 수입 소고기가 고위고 국산 쇠고기가 고위고 고위가 일식집이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또 우리 너무 호텔이랑 디테일하다. 호텔이랑 커피 자 요식업 전문점을 주시자 요식업. 그렇지. 그래서 이제 호텔이랑 커피 전문점을 해서 20만 원 이상 쓰는 돈이 줄어들면 그 3개월 뒤에는 불황.
네. 이게 호텔이랑 커피 전문점을 많이 가면 호황 3개월 뒤에. 여기서 그 측정하지 않은 예민한 게 하나 빠졌어요. 뭐죠? 이 신한카드는 발레 무료로 된 데가 많거든 호텔에. 한 달 3번 내지 4번. 발레 무료로 이용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선행지수가 좋아지는 거고. 그게 근데 그게 아마 연간 횟수가 있어가지고 예. 또 약간 아니 막 4번 주어지는데 다 썼을 경우 다 썼을 경우 안 쓰는 경우 단기간에 많거든요. 단기간에 예. 저 마음 아픈 것도 하나 있어서 좀 얘기하고 예. 싶은데 20대들이 예. 노는 거 많아지면 소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20대들이 편의점에서 끼니 때우는 게 많아지면 3개월 뒤엔 불황이었습니다. 네. 아, 네. 그리고 애들이 학원에 등록을 하면 호황이에요. 3개월 뒤에. 근데 학원을 많이 안 끊고 책으로 공부하면 책을 많이 사면 또 불안이고. 네네. 학원을 못 가고 책으로 주로 하고. 저 빅데이터가 재밌네요. 네. 근데 이거는 그 과기부랑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덱스가 아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좀 있는 자료거든요. 다음에 청취율과 선행지수 한번 조사해보죠. 정봉주 정치쇼 어제부터 했거든요. 네. 청취율이 올라가는 것과 그 3개월 뒤 선행지수 이런 거 한번 좀 조사해 보시죠. 호황이어야 되는데. 아 정치쇼를 많이 들으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호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다 됐네. 네. 우리 인텔 얘기는 하지도 못했는데.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인사하세요. 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꼭 응답해 주시고 SBS 정보원의 정치쇼 꼭 대답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피스코리아 있는데 평화가 오고 있습니다. 땡큐.